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를 함께할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인데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서부터 이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지정되어진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보통 이제 국가직 시험 중에서는 이제 보호직 시험하고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보시게 되는데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이제 개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뭘 위해서 공부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에 이제 사회복지 입문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기초 어휘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일반적 정의 문제가 한번 국가직 시험, 그러니까 보호직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 편안하게 읽어봐 주십시오. 특히 이제 프리드랜더가 얘기했던 사회복지라는 거,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다. 자,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그것을 조직화시켜서 어떤 공적인 형태로 가공시킨 것을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봐주십시오. 자, 사회복지 범위, 협의적 의미, 광의적 의미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윌렌스키 르보 얘기를 하면서 자녀적 제도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꼭 보셔야 될 게 이제 헌법 34조죠. 헌법 34조 조문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왜 국가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가? 자, 그것을 우리 헌법에서는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존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 국민은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생존이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자, 그것을 명시한 것이 헌법 3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헌법 34조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34조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걸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 축약시켜서 복지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좀 광의적 의미로 봤었을 때는 이제 사회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존권, 복지권, 사회권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그것을 우리나라 법 중에 법, 우리 헌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법헌자에다가 법법자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법 중에 법입니다. 가장 높은 상위 책에 있는 법이죠. 그 법에서 34조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져요. 이게 생존에 관한 얘기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헌법 34조에서요. 자, 국가는 여자 복지, 그 다음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니고 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자나 또는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또 신체 장애인이 아니라 신체 장애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가 요보 대상자로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국가의 보호, 그다음에 국가가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그것을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를 해놨다. 헌법 34조에서 국가는 재해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되어져 있죠. 사회복지 접근 방법도 한번 읽어보시되 뭐 그냥 편안히 한번 봐주십시오. 자,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게 프리드랜더가 얘기한 건데 사회사업의 기본 쪽같이요. 우리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사업이라는 것을 요새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죠. 사회복지 실천.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일종의 하위 개념으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고 그 사회사업에 대해서 이제 프리랜더가 그 사회사업의 기본가치, 즉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가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 존중.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가치예요. 가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복지사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갖고서 사회복지 실천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자발성 존중. 모든 사람은 당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 보통 이걸 자기 결정권 존중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봤었을 때, 실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었을 때 클라이언트는 무엇이다? 자기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기회균등. 자, 모든 인간은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자기결정의 원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기회균등의 원리고요. 사회연대, 상호 부조의 원리라고 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상호 부조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회연대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너한테 발생한 문제니까 너 혼자 해결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사회복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그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개입을 해서 원조를 해주죠.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호 부조라고 하는 얘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네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같이 그 문제 해결해 보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게. 바로 그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상호 부조 원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자, 기억해 두십시다.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었죠. 자, 사회보장 정책의 세 가지 원칙. 이 길버트하고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보장 정책.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시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반해서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상당히 거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법률적으로 사용했던 게 언젠가요? 꼭 기억합시다. 1935년에 어느 나라, 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의 이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법률적으로 사용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길버트하고 스펙은 이 평등성, 공평성, 적절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서 사회보장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는 수적 평등, 그러니까 수적 평등, 결과에서의 평등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평등의 종류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죠.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정책의 가치가 있었었는데 이 가치 중에서 가치가 총 몇 개가 있었다? 평등, 자유, 그 다음에 적절성,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었다. 자, 다시 평등 안에는 뭐가 있었다? 수량적 평등. 우리가 여기 수적 평등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수량적 평등이 맞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이라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비례적 평등. 이걸 형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영어로 equity라고 얘기하죠. equity.
자, 세 번째가 이제 기회 평등이 있었었죠. 자, 수량적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인데, 이건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좋고 나쁨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 또는 경향, 문제 이런 거를 놓고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인 선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가치라는 것은 누가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량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정책가가. 그렇죠? 아니, 나는 비례적 평등 하고 싶어, 나는 기회 평등 하고 싶어. 각각의 정책가들은 정책가 또는 정치가들은 평등의 가치 실현에 있어서 또는 자유, 적절성, 형평성의 가치에 있어 형평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적절성, 효율성이죠. 죄송합니다. 효율성이에요. 이 효율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서 사회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을 했었을 때와 진보가 집권을 했었을 때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시스템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줄 그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죠? 선자가 고를 선자잖아요. 그죠? 선거할 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도 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들이 뭘 해주는 겁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수량적 평등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개념이죠.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진 자원이 있었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숫자, 즉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n명이라고 했다면 이 n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또는 네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 자원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나눠 갖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수량적 평등의 가치예요. 자,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는 뭔가요? 좋고 나쁨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집단들을 진보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진보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반면에 이 비례적 평등의 가치라는 것은 세 가지 배분의 기준을 세우죠. 뭐라고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의 기준이라는 것은 크게 기여, 내가 얼만큼 기여했느냐,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자, 기여나 욕구나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죠. 서로 다르게. 너는 기여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자원을 더 많이 갖고 가라. 너는 기여를 조금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자원을 조금만 갖고 가. 너는 욕구가 많구나. 그러니까 자원을 많이 갖고 가. 너는 욕구가 적구나. 자원을 조금만 갖고 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너는 자원을 획득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구나. 그럼 자원을 많이 갖고 가. 넌 능력이 별로 없구나. 그럼 자원을 조금만 갖고 가. 이게 바로 비례적 평등. 그걸 우린 보통 뭐라고 합니까? 형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었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기회평등이 있는데, 이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자,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은 자원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기회평등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죠. 너한테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겠다. 즉 동일한 기회를 줄게. 대신에 자원을 나중에 네가 어떻게 분배를 받는지는 그건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되 나중에 자원을 갈라서 그것을 네가 얼마만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네 능력이다. 네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기회 평등이죠. 이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수단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 교육을 해줍니다. 그렇죠. 너 공부 시켜줬어. 너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시켜줬어.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됐다. 장학금 지급해줬어. 그럼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획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저쪽으로 네 능력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얻어진 자원을 분배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자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평등 개념이죠. 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을 분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자유라는 거, 자유 종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자유라는 것과 소극적 자유라는 것이 있죠. 자, 자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자원과 결부되어져 있죠. 그렇죠. 내가 저기 뭐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만 재화를 주고 그 자원을 교환해서 그 자동차를 교환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이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유 실현, 네가 얻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네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렇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국가가 개입해서 너한테 지금 이만큼의 비용을 줄 테니까 경제적 재화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저거 가져보렴.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나 외국에 유학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학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유학을 가게 해줄게. 어떻게? 국가가 국비 유학생으로 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세금을 가지고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서 어떻게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거 바로 적극적 자유 실현입니다. 반면에 소극적 자유 실현이라는 것은 그냥 적극적 자유처럼 국가가 그 개인의 자유 실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너 알아서 해.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그 이후에 가든지 말든지는 전적으로 너의 책임에 달려 있어. 너의 능력에 달려 있어. 그게 바로 소극적 자유 실현이죠. 자, 적절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자원을 어떻게 좋게,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렇죠. 자원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목표 효율성이라는 것과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 가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목표 효율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운용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효율성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목표 효율성을 다른 말로 이제 대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지금 이제 평등하고 자유에 관한 얘기를 다뤄봤어요. 자, 보시면 평등성.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처우를 받아야 된다는 수량적 평등을 의미한다. 자, 수량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의 평등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평등 개념은 어디예요? 수량적 평등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사회복지는 원칙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수량적 평등입니다. 하지만 수량적 평등을 이룰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우리의 목표 지점이지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 이 현상 가운데서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꿈의 목표, 이데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공평성. 자, 업종이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처우해야 된다는 비례적 평등 말한다. 사회보험이나 근로동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등처의 원칙 등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공평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공평성이 바로 형평입니다. 이 비례적 평등 가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보험이나 근로동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등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급여를 제공할 때 이 공평성, 즉 형평성, 비례적 평등의 가치가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공평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내가 얼만큼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사회보험은 어떻습니까? 특히 연금제도 같은 게 어때요? 내가 기여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노인이 됐었을 때
은퇴를 했었을 때 받는 연금의 액수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여를 많이 했고 기여의 대가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비례적 평등의 가치가 반영되어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또 근로 동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동체의 원칙. 뭐 그냥 열동체의 원칙으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 열동체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뭐죠? 우리 이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열동체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이 있죠. 그게 뭐죠? 1834년에 영국에서의 구빈법에서 열동체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했죠.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자고요. 열동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급여가 있었을 때 이 급여의 양이 노동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노동자 중에서 최저한의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국가 공짜로 주는 급여의 양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최소 소득을 얻어들이는 자의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열등이라는 말은 수준을 낮게 어떻게 처우하라, 대상을 관리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정리가 되시죠? 그럼 이것도 뭔가요? 네가 기여를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공짜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너한테 주는 것은 극히 어떻다? 열등하게 너를 처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열동체의 원칙도 바로 이 비례적 평등, 즉 이 공평성의 가치가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다. 우리 열동체의 원칙이 반영되어진 대표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 비례적 평등, 공공부조 제도, 열동체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이다까지. 자, 적절성, 급여 수준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 자, 오늘날에는 최저임금이나 빈곤선 같은 것에 의해서 이 적절성이 지형되고 있죠. 정확히는 이제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사회적 적절성. 그러니까 국가가 급여를 줄 때 어느 만큼 줘야 되냐 이겁니다. 국가가 어느 만큼. 자, 우리 적절의 개념은 개인의 적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이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적절은 사회적 적절입니다. 개인의 적절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이만큼 갖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만큼 갖고 싶다고 국가가 무상으로 이만큼을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회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해서 네 생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만 주면 너는 굶어 죽지 않고 네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최저임금이나 또는 최저 생계비와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 사회적 적절성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만큼을 네가 벌어야 네가 살 수 있고 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최저 생계비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시에 최저 생계비 개념을 사용을 했었었죠. 과거에. 예. 그래서 이만큼이 있어야만 니네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 그것을 바로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 적절성이 아니고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회복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면은 뭐 쭉 한번 읽어 보세요. 뭐 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발달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정상화,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뭐 쭉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사회복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교재가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이 사회복지 기능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아주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는데 길버트하고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길버트하고 스펙입니다. 이 길버트하고 스펙은 자,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의 각각의 과목들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는 얘기죠.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주의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 구조주의 또는 구조주의 또는 기능적 관점에서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얘기죠. 이게 우리 뭐 사회통합, 사회통제까지는 맞는데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립생활 지원은 좀 거리가 멀죠. 이게 길버트하고 스펙 얘기인데 우리 정리를 좀 다시 하십시다. 길버트하고 스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넓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좀 좁게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5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5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5가지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쓰게 되죠. 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경제제도. 보통 시장제도라고도 얘기하죠. 경제제도.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 바로 경제제도입니다. 자, 사회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지역사회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기능, 두 번째가 바로 사회화 기능이죠. 사회화 기능.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는 문화나 이념 따위를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바로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가족제도라는 거죠. 가족제도. 가족이 그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사회통제입니다.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지금. 자, 사회통제라는 것은 여러분 지역사회, 우리 살고 있는 사회, 지역사회는 힘이 강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다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겠죠. 말 그대로 저기 그 사파리라고 얘기하죠. 사파리라고 얘기하나요? 그 동물들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될 거예요. 힘이 약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한, 그렇죠. 그런 뭐 남자라고, 요새 뭐 남자가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 다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정치제도를 만들죠. 우리 정치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정치입니다. 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 조직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럼 그들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죠? 안정적 형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뭔가요?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안정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통제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예,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 통합이죠. 사회 통합. 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 구성원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종교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 그렇죠.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 복지제도다. 자, 이 5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시험에 꼭 나오죠. 자,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 헌법 34조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3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 관련된 가장 일반법적 법률 체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조를 봤더니 사회보장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밑줄 긋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자,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8가지 사회적 위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사회적 위험. 지방직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사실, 장, 노질, 양출빈. 자,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 양육, 출산, 빈곤입니다. 이렇게 8가지 사회적 위험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자, 사실, 장로질, 양출빈 8가지 사회적 위험 꼭 기억하시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 수단을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와 그 다음에 공공부조제도와 사회 서비스 제도다. 다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자, 3가지 제도를 우리나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 법률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기억하십시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한다. 공공부조는 자, 국가 지자체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 지원한다. 자, 누가 책임진대요? 국가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자, 책임을 명시해 놨죠. 예. 공공부조는 누가 책임져요? 국가, 지자체. 우리 똑같이 사회보장기본법 25조를 봤더니 25조에서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국가가.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 공공부조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집니다. 자, 사회 서비스가 등장하죠. 국가, 지자체, 민간이 등장하죠. 누가 합니까? 이거는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었어요. 뭐죠? 예, 민간이 함께 책임집니다. 그렇죠. 함께 합니다. 민간이. 사회보장기본법 25조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3조에서는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했었을 때 민간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 평생 사회 안전망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있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욕구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동그라미 기본 욕구와 사회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입니다. 앞에서 위에서 공부하셨던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 자, 무슨 욕구가 있어?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욕구가 기본 욕구라는 것이 있고 플러스 뭐라고요? 예, 특수 욕구가 있어요. 기본 욕구는 생애 주기별 욕구. 우리가 태아기 때 욕구, 그렇죠? 그다음 영아기 때 욕구,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욕구, 그렇죠? 아동기 때 욕구, 쭉쭉쭉 지나가서 노년기 때 욕구가 다 틀립니다. 그 욕구를 기본적 욕구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특수 욕구라는 것은 바로 뭐죠? 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었을 때 발생하는 욕구를 특수 욕구라고 얘기했다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